충남 금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평생을 자식 사랑 하나로 살아온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직접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11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뒤 벌어진 놀라운 배신극. 부동산 사기와 방화라는 믿기 힘든 사건의 전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찾은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온화한 가을 해가 비추는 충남 금산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71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이정화가 깨끗이 닦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햇살이 맘껏 쏟아지는 안방에서 그녀는 아들 지훈이 서울에서 보내준 결혼 청첩장과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신부 정서영의 밝은 미소가 마치 봄볕처럼 따뜻했죠. 36세의 마케터로 일하던 총명한 여자였단다. 그런 좋은 여자가 우리 지훈이를 골라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맺히네요. 여보, 이번 추석엔 드디어 며느리 얼굴도 보겠다. 정화는 옆방에서 바둑판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있는 남편 노인에게 소리쳤어요. 결혼 소식을 들은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오랜 농사꾼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무표정한 얼굴에도 기쁨이 살짝 보였죠. 엄마, 서울에 전세 얻을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깡통이라도 신혼집은 있어야 할 텐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당황스러운 요청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도 돈이 많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정화는 망설였어요. 평생 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잠깐만, 엄마가 다시 전화 드릴게. 정화는 남편과 의논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죠.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는데. 정화가 말을 꺼내자 남편은 방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더니 아예 아파트를 사주는 게 어떨까? 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이 돈을 언제 쓰겠어요? 평생을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보내는 건 그래도 미안한 일이었죠.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일주일 후 정화와 남편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노원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죠. 20평 남짓하지만 거실도 넓고 깨끗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지훈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영도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큰 도움을 받게 돼서. 아이고, 그럼 됐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정화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결혼식은 아담했습니다. 정화와 남편은 시골에서 고추와 깻잎 한 박스씩을 가져갔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하게요. 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이 부러움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농사만 지으신 분이 서울 아파트까지 사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이가 복이 많네. 이 시국에 전세도 아니고 내 집이라니. 정화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도 다행이죠. 결혼 후 한 달 동안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었죠. 추석이 다가오자 정화는 들뜬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석엔 아들 부부가 오지 않았어요. 엄마, 올해는 처가댁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실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처갓집도 가야지. 다음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요. 아들이 정말 오지 않네. 정화는 중얼거렸죠.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은 다 바쁘다. 너무 연락하지 마라. 귀찮아 할라. 이장님 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이장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혹시 아드님 집 팔았나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정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조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지훈이가 집값을 알아보러 왔다더라고요. 그것도 멀쩡한 신혼집을. 이장 부인의 말은 마치 찬 바늘처럼 정화의 가슴을 찔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설마 집을 팔려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산골 마을도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져 갔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이번엔 설날마다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였죠. 엄마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지훈의 목소리는 매번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점점 그 미안함조차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새해 첫날에는 시부모님 먼저 찾는 게 예의인데. 옆집 순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괜히 변명하듯 대답했죠.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처럼 깍듯하진 않잖아요. 어느 추운 오후 동네 슈퍼 앞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정화 씨. 아드님 집 진짜 멋있더라. 마을에서 어쩌다 서울을 다녀온 김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조카 결혼식 갔다가 노원구 지나는 김에 봤는데 아파트가 정말 깨끗하던데요. 그러실까요? 그저 작은 집인데. 정화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딱지가 붙었던데요. 정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장 부인의 말이 떠올랐죠. 정말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정화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지훈이가 아파트를 팔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입담배를 물고 있다가 팩하고 뱉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한번 물어보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아들아, 엄마야. 혹시 집 팔 생각 있니?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말에는 꼭 내려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배가 하나 도착했죠. 서영이 보낸 인사만 상자였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설날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 바빠서. 건강하시죠? 항상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고 있어요. 곧 만나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서영 올림. 정화는 편지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정성은 많이 들였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한 걸까? 남편은 인삼을 보며 중얼거렸죠. 고급 인삼이네. 100만 원은 넘겠어. 돈으로 환산하지 마요, 여보. 효심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 불안함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됐죠. 아, 정화 씨. 우리 아들이 요즘 핫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읍내에서 온 젊은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오르고 있대요. 3천만 원씩 올랐다는데 아마 팔면 12억 받을 수 있을 거래요.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으로 산 집이 지금은 12억? 계산도 제대로 안 됐어요. 젊은 친척이 덧붙였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그래요. 시세 차익 보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날 밤 정화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혹시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을까? 괜한 걱정일까? 정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애가 아닌 것을. 하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찬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봄이 되자 정화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훈과의 연락은 여전히 뜸했고 매번 바빠서 피곤해서라는 핑계만 반복됐죠. 어느 화창한 날 정화는 남편과 함께 진천의 약초시장에 갔습니다. 장날이라 사람이 북적였어요. 아니, 이런 데서 만나네.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너희 아들 내외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봤다. 정화가 깜짝 놀라 물었죠. 세무서요? 무슨 일로요? 모르나? 아무래도 증여 관련된 일 아니겠나. 요즘 그 문제로 세무서 찾는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 박 씨는 담배를 피우며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그날 저녁 7시쯤 남편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다. 내가 세무서에 갔다는데 무슨 일이었니? 전화기 너머 지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게 증여세 때문에 좀 물어보러 간 거예요.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명의를 좀 다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죠. 명의를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냐? 일단은 어머니랑 의논해 보겠다는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아버지.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정화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려고 하는 건가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일주일 후 정화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배달한 등기우편 봉투. 발신처가 법무사 김영수 사무소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증여 재산 환원 관련 서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아파트 시세는 11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증여 당시 가격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우리 지훈이가? 남편도 술을 한 잔 걸치고 앉아 편지를 읽었죠. 이건 법무사 편지인데 지훈이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화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남편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법무사 편지 받았는데.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서영이와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순간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영이도 알고 있었구나. 며느리는 그토록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데. 엄마,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세금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집을 팔려고 했니? 팔지는 않아요. 다만 명의를 재정리하려는 거예요. 이만 끊자.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8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11억짜리 집과 8천만 원의 차액, 그 사이에서 정화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좋게만 생각했던 걸까요? 정화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더 지켜보자. 서영이도 착한 앤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장남은 더 이상 그들이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이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봄밤은 차갑고 길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화는 지훈과 통화할 때마다 아파트명의 정리 이야기만 나오자 견딜 수 없었어요. 잠깐만, 엄마가 다시 연락할게. 라고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죠. 여보, 한번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만나보자. 남편의 제안에 정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면 아들은 언제나 바빴고 서영은 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서요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장님이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화 씨, 지금 당장 논으로 나와요. 불이 났어요. 정화와 남편은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밤새 가꾼 고추밭이 활활 타고 있었죠. 한 평도 넘는 고추들이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지른 거야. 남편이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곳곳에 불에 탄 기름통도 있고. 이장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농협에 연락해서 CCTV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화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밀었죠.
화면에는 밤늦게 논뚝길을 걷는 두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높은 키의 남자와 날씬한 여자. 이건 설마.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과 서영이었죠. 농협 직원도 확인했어요. 저쪽 차량 번호도 서울 번호판이라고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 자식이 어쩌다가. 그날 오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마을 청년회 회장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 밤 11시쯤 정화의 집 앞을 지나가는 지훈의 차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시간에 집에 온 건 처음이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을까? 다음 날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남편도 망설였어요.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청받은 것이었죠. 명에 이전할 때 필요하다며. 정화는 화가 났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그만해. 부모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파트로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만들어야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서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대응해야겠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읍내 법률상담소에 가보자. 그날 밤 정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지훈이가 엄마 사랑해를 외치며 달려오는 모습을.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 얼굴은 낯선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새벽에 깨어난 정화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 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정화와 남편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는 증거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분명합니다. 재산 갈취 미수와 방화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모님 쪽이 확실한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 정화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해졌죠. 내가 정말 내 아들을 고소하고 있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서영 모두 경찰서에 소환되었어요. 정화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친 지훈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떨군 채 정화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서영은 정화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처음부터 아파트 때문에 결혼했다고 자백했던 것입니다. 서영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서영의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노년층 부모 자산 대상 결혼 중개업을 은밀히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진짜였어요. 서영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정말 어머님 아버님을 마음으로 모셔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2달 후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훈과 서영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방화 미수에는 징역 2년, 사기 미수에는 징역 1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도 없는 실형이었죠.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정화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남편이 정화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끝이야. 판결 후 정화와 남편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믿었지만 말 것. 11억 가까이 받은 돈을 가슴에 품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훈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지만 정화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대신 벽난로에 태웠습니다. 남편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점차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가 옳은 결정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줘서는 안 되죠. 정화는 읍내로 이사하기 위해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8억 원으로 산 2층짜리 빌라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남은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을 위해 살자. 남편이 정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정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오자 정화는 새로운 일상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읍내의 작은 빌라는 마을 어귀 작은 언덕에 있었고 공기가 맑고 조용했죠. 무엇보다 옆집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아줌마, 처음 보는 얼굴이시네요. 2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김치를 나눠주러 왔습니다. 저는 서아영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이정화예요. 금산에서 이사 왔어. 정화는 따뜻하게 대답했죠. 몇 주 후 정화는 마을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헬스장과 요가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농사로 단련된 몸이 아직 건강해서 어느 젊은 사람보다 팔팔했습니다. 아직 70인 것 같지가 않네요. 요가 선생님이 감탄했죠. 물구나무 서기도 그렇게 잘하시고.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강원도 영월교도소.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분명 지훈의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화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열어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편지를 펼치자 지훈의 흘린 눈물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서야 정말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영이와 저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정화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이죠, 여보. 그래. 우리 삶이 이제부터야.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경로당 프로그램인 마을 숲길 가꾸기에 참여했습니다. 손잡벌 되는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숲에서 일하시면 주민들이 더 신뢰하실 거예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정화는 숲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일로 고민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정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모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저처럼 자식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경로당 이장님이 반겼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화 씨가 진행해 주시겠어요? 첫 모임에는 10명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재산을 뺏기거나 무시당하거나 연락조차 끊긴 사람들. 정화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위로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날 밤 정화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었죠. 어머님,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어요. 혼자 아기도 키워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정화는 편지를 읽고 나서 태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단호해져야 할 때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여보, 내일부터 마을 환경지킴이 교육 받으러 가요.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자고요. 남편도 새로운 시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좋지. 이제 진짜 우리를 위한 시간이야. 그리고 정화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건강한 경계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여름이 한창일 무렵 정화는 마을 총무로 추대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현명한 판단력에 신뢰를 보냈죠. 정화 씨가 총무를 맡으시면 우리 마을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주민 대표가 말했습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그날부터 정화는 마을 도서관 운영부터 텃밭 가꾸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열리는 할매 할배 요리 교실이 인기를 끌었어요. 오늘은 건강 백숙을 만들어 볼까요? 정화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운이 떨어지면 이렇게 해 드세요. 어르신들은 정화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죠.
아이고, 역시 농사해 보신 분들은 음식 솜씨가 다르셔. 한편 남편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네 게이트볼 팀 코치로 활동하며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여보, 내일 대회가 있는데 꼭 응원 와줘. 남편의 표정은 소년처럼 밝았습니다. 정화는 소식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소식을 모아 전해주니 주민들의 호응이 컸죠. 이번 여름철 폭염 대비 방법들, 독거 어르신 안부 전화 봉사단 모집, 마을 도서관 신간 도서 소개, 소식지에 실릴 원고들이 쌓이자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지. 가을이 되자 마을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젊은 시절 부르던 트로트를 다시 불렀죠. 아, 옛날 노래네.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남편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요가 수업도 계속되었어요. 정화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가 아니라 하타요가의 어려운 동작들도 소화해냈습니다. 저는 요가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정화가 요가 수련생들에게 말했죠.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더라고요. 한편 마을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격려했어요. 정화 씨, 이번 주 주제는 자서전 쓰기예요. 담당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50년 동안 남편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70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났지만 정화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마을에서는 송년회를 준비했어요. 정화는 행사 기획을 맡으며 바쁘게 움직였죠. 음악도 준비하고 식사도 하고 경품도 추첨하고. 정화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네. 송년회 날 정화는 진행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서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여보, 내일은 합창단 연습 있어요. 꼭 와서 들어줘요. 남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여보 노래하는 소리 제일 좋은데. 정화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화는 마을 텃밭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해 전에 고추밭 방화 사건이 아련히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먼 추억처럼 느껴졌죠. 할머니, 이번 철에는 무슨 작물 심으실 거예요? 마을 새댁이 물었습니다. 상추랑 깻잎, 그리고 고추를 조금. 아, 방울토마토도 심어야지. 정화는 밝게 대답했어요. 예전엔 팔려고 밭을 일줬는데 이젠 우리 마을 사람들 나눠줄 만큼만 해. 2월 어느 오후 택배가 또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여전히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화는 주저하다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보고 말했어요. 이번엔 열어볼까? 아니요. 이제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에요. 그냥 두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노래로 하나 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새로 배운 진달래꽃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맑은 자유로움이 흘렀죠. 정화 씨 목소리가 참 좋아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는 마을 도서관에서 강좌를 열게 되었어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이었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요리 레시피도 찾고 날씨도 확인하고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정화가 설명하자 어르신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정화 씨는 자녀분과 연락하세요? 누군가 물었죠. 정화는 잠시 멈칫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마을이 제 가족입니다. 3월이 되자 정화는 노인대학 운영위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과 복지를 살피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첫 회의에서 정화는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동화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우리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거죠.
그 제안은 채택되었고 정화는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4월에 벚꽃이 만개할 즈음 정화는 마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반대편 서점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 해 전과 확연히 달랐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노인회 회장 선거인데 나를 추천한대.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까? 당연히 해야죠.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화는 격려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걷기 모임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 정화는 앞장서서 걸었죠. 정화 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새로 참여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70이 되어서야 진짜 제 삶을 찾았거든요. 5월 어느 날 정화는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훈이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화는 편지를 접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죠.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정화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리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해 여름 정화는 마을 노인의 회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것이 정화가 찾은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